네, 저는 MDB 1차 명민아입니다. 오늘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소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장자크 루소 이렇게 본명이 되고요. 1712년대에서 1778년도까지 살았고 이 루소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루소의 사상을 만드는데 역할들을 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가 재혼한 뒤 방황을 하다. 그래서 엄마가 이 장자크 루소를 낳고서는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이 루소 나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루소를 안아줄 때마다 막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고, 그리고 막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루소가 자라면서 그 알 수 없는 죄책감이나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도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게 좀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커서 어떤 바람 부인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한 바람 부인을 만나는데, 이제 거의 어머니뻘 되는 분인데 그 밑에서 지내다가 시간이 오랜 후에 이분이랑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합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는 이제 어머니 같은 분과의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또 혼란이 한 번 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세탁소집 딸인가? 예, 하숙집 딸이지. 그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5명 낳지만 모두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교육론 에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학에 어떻게 보면 잘 대가가 된 사람이, 회자되는 사람이 자기 아이는 기르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걸 깨달았대. 그리고 부인이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여자인가 봐. 그냥 하숙집 딸. 그러니까 그 부인도 물론 능력도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있는지 수녀원에 5명을 다 보냈대. 그건 특이한 분이죠, 아주. 태생부터도 그러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걸 하면서 막 분개, 제가 키워 봐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10살 때쯤 집을 나가버렸대. 얘가 10살쯤. 그러니까 고모 손에 또 자랐고. 네, 고모 손에 자라고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또 한 번 또 정체성이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서 에밀을 이렇게 져서 에밀을 쓰게 됩니다. 또 이제 루소의 유명한 책 중에는 사회계약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서 서로 보완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루소가 에밀이 이제 개인적인 거라면 개인의 성장 뭐 이런 거라면 사회계약론의 그 사회가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해 사회가 이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회지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가 맞물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상가이긴 해요. 하여튼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철학자이고 그러면서도 교육학자이고 여러 가지 또 과학자야. 네, 과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루소가 항상 그 활동하던 시기가 계몽주의가 횡배하던 때여서 과학적인 거, 이성이 또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모순에서도 또 그쵸.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저서들마다 다 모순이어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책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평론가들을 보니까 평론가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루소가 많이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을 받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다. 이 사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건 확실해. 그래서 뭐 정말 과학 논문을 써서 상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음악 필경사 있죠. 악보 필경하는 거. 그걸로 생계를 마지막에 이었대요. 그 음악에 대한 조예도 대단한 사람이야. 좀 천재지 천재긴 확실해요. 그리고 그 사회계약론이 처음에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억압돼 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회는
그 자유를 없애고 우리를 더 가두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밀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막 그 파문을 당해. 종교적으로 에밀이 다 불타졌대요. 그러니까 금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때 당시 종교적 아주 캐톨릭에 아주 위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반박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고. 그때는 중세니까 아직은 자유까지는 뭐 계몽주의가 들고 일어났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밀이 금서가 돼서 한 10년 동안 도망 다녔대. 가명을 쓰면서. 왜 종교적으로 파문당해서 바꿔가면서.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어쨌든 신 중심의 사회가 아직 벗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었던 신학 사상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이분이 이제 도망 다니게 되고 판매 금지가 내려지고 네 그리고서 이제 스위스로 도망을 가고 네 그리고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는 목사였대요. 스위스 사람이야 이 사람. 제네바에서 태어났는데 목사였는데 그 아까도 그랬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개신교 종교인이었겠죠 처음에. 근데 엄마가 일찍 죽고 또 형 하나도 그러니까 일찍 죽었나 왜 프랑스와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 형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아빠도 10살 정도에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고모가 혼자 기르다가 그 얘를 어느 목사님네 집에 맡겼대요. 위탁아이로. 그러니까 얘가 12살쯤에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될 거야. 또 이렇게 생각했대. 목사님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근데 혼자서 한 몇 살 정도냐면 이제 한 견습공 같은 거 조각 견습공도 하다가 한 몇 살에 17, 8살에 모험을 떠나기로 해서 그냥 제네바를 떠나갖고 이제 프랑스 어떤 부인을 만나는 계기가 된 프랑스로 떠나서 거기서 그 부인이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마랭 부인이 캐톨릭으로 나중에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였다가 캐톨릭에 개종했다가 나중엔 다시 제네바로 와서 개신교로 다시 들어오겠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였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진짜 믿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정통적인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지. 왜? 뭐 자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에밀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은 자기 사상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정통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 식으로 믿었다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은 그런 분이죠. 네. 지금 저희 파란색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일단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어려워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저희 교과서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들은 교수님 논문이랑 다른 이화여대랑 김수동이라는 분이 지으신 루소 책을 참고해서 네,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자연주의와 교육인데요. 이제 루소의 교육 철학의 입장이 낭만적 자연주의입니다. 낭만주의의 시조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 철학은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연과 일치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도 또 감각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부분이 하다가 감각이 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또 이성주의가 왔다가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성의 어떤 그 합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동이 일어나면서 인간에게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루소가 이야기했던 낭만주의고요. 그래서 정신에는 감각과 감정, 욕망, 의지, 지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루소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가장 특이한 것 같은데 원죄론을 부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고 그래. 성선설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간관하고는 반대되죠. 인간은 죄인이다 이랬던 시절인데 인간은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거가
이제 타치 안 받도록 다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교육을 어렸을 때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바꿔놓은 게 모든 사물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나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서 타락한다. 그래서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은 너무 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데 이 아이가 이제 인간들이 섞여 있는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악한 것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분노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루소의 종교관과 종교교육인데요. 이제 루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부나 외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오감을 통해서 신을 알기보다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신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특이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봤자 이 아이들이 그거를 이성적으로 다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복음의 어떤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성이 네. 그만큼 발달 안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는 신조차도 걔네가 아무리 너희가 종교교육한다고 성경 말씀 떠들어도 애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오히려 왜곡되게 들리니까 아예 가르치질 말라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는 것이 신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신을 더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념을 갖지 않는 거면은 그냥 무신론으로 머무르게 놔둬야 된다고. 그래서 종교교육을 미루는 걸로 이제 청소년기나 이성이 발달하는 시기까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소가 지니고 있었던 종교는 마음의 종교였고 그래서 의식과 종교라는 것을 자체를 구분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했던 것은 이제 인간 본성이 자연성을 회복하게 되면 종교가 결국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의 다양성은 신의 다양성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어떤 편견에 따라서 신을 이렇게 규정 지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해진다면 그 이제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신을 하나로 딱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은 인간을 신이 선하게 했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선 선한 것을 만든 하나님을 추구하면 당연히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에 대한 흥미는 오로지 선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론을 일단 부인하면서 사회적 환경에서 자기가 또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겪은 상황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교조차도 자연주의 사상에서 입각해서 해석을 했고요. 루소는 종교를 인간 경험의 자연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관념이자 신념으로 보고 있었기에 종교를 외적 또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네요. 그래도 네, 종교에 있어서 판단력, 그러니까 무식하게 뭐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네. 아니면 쇠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하지 말고 애들이 이성이 개발되면 깨우쳐지면 말씀의 의미도 깨닫고 자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을 냅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종교교육 그때 뭐 캐톨릭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교리문 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그 소극적으로 소극적 교육이라고 그러거든. 네거티브.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까지는 종교교육을 미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증명에 대해서 지적인 인식을 갖춰질 때까지는 미뤄야 된다. 이 부분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루소가 공언했던 점은 어쨌든
아동에 대한 이해가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는 부분에서는 좀 공헌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른이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잖아. 어른이 그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아동도 그렇게 된다고 확신했던 어른의 꼬마 어른으로 생각하니까 뭐든지 교육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럼 애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그때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얘기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 아이들은 모른다. 지금 뭐 삐아제나 이런 심리학자들 얘기를 그 사람이 벌써 다 했더라고. 걔네가 뭘 하냐. 그냥 내버려둬도 또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다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깨달아지면 다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야. 교육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의 발달 단계입니다. 루소는 불행이 인간이 원시적인 삶에서부터 더 많이 벗어날수록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습 이전의 교육과 인습 이후의 교육을 구분하면서 자연인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타락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타고난 신성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적 단순성의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이 허용되기를 제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돌아. 그러니까 진짜 무슨 자연으로 데려가라 이런 뜻보다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바로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에 자꾸 인공을 가미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기 교육 이런 거 있죠.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를 가르치려는 이런 건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망친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벌써 하나님이 걔를 태어나게 했을 때는 걔 나름의 또 달란트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에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주입하는 게 전혀 아닌가. 지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이거 재밌게 하는구나. 그걸 내버려 두고 뭐 좀 도와준다든지 옆에서 멘토를 해준다든지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루소가 그 에밀이란 책에서 에밀이 그 소년의 이름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그래서 그 에밀이란 책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5가지로 나누고 먼저 그 1, 2단계에서 이야기했던 2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유년기여서 출생에서 2세까지고요. 이때는 이제 실질적인 자유와 적은 힘을 주어서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에게는 더 적은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도움을 안 받고 자기가 자기 것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 밖에 있는 것은 소망하지 않으니까 불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높게 잡으면 우리가 불행해지잖아요. 나 이것도 못해. 나 이거 낙제야. 이러는데 그 수준을 그만큼만 해줘라. 적절한 수준으로. 눈높이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눈높이 수준별 교육.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2세부터 12세 아동기가 이제 그 소극적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적극적으로 막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버려 두고 가르쳐 주는 거라 그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여서 그 시간에는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언어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교훈이나 윤리적인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청소년 때에 자기가 판단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그때 되니까 미리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의 규칙을 주지 말라. 자연의 규칙을 따르게 돼 있다. 애들은 벌써 자연에도 규칙이 있지 않냐. 뭐 해가 뜨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그런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지 인간이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질서를 너무 강요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그냥 두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답답한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네. 그래서 그 1, 2단계의 아동기까지 있어서 2가지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성의 법칙이랑 두 번째는 유용성의 법칙인데 2가지가 좀 많이 연결돼 있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필요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아이가 원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이가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좋아하고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냐면 이제 자유인에 대한 루소가 가진 개념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한다. 이것을 아동기에 적용하면 모든 교육의 규칙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를 만약에 그 책에서 에밀이라는 책에서 에밀이 읽기를 원한다면 읽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지 뭐 쓰기도 가르쳐 줘야 되고 다른 내용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게 이제 에밀의 루소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원리인 소극적 교육의 원리입니다. 네거티브 에듀케이션 그 개념이 있어요. 그 네거티브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야. 옆에서 그 가정교사나 에밀의 가정교사가 나오다. 그렇게 지켜봐주고 지가 원하는 거 책 읽고 싶어? 그럼 그 책을 갖다 주고 어땠어? 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로만 교사가 보조해 주는 거지. 요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의무나 복종이나 명령이나 책임 같은 것들은 교육 초기에 아예 없애야 된다고. 그럼 숙제 안 내주겠네? 숙제 같은 거? 네. 내 생각엔 그런 거 같은데? 자기가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은 그때 내주는 하겠죠. 걸로. 네. 그래서 언어학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언어학습은 되게 훈련적이잖아요. 읽게 하고 똑바로 쓰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습도 이때는 에밀이 원할 때까지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유용성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필요성의 법칙이랑 마찬가지로 유용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원할 것이고 그것들을 삶에 유용한 것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이 서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성 시기에 도달할 쯤에 이제 그동안 배웠던 유용한 것들이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도덕적인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자유인의 특성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소가 길러내려는 자유인에 대한 개념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자면 원하는 것만을 원하고 기쁘게 하는 것만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힘이랑 의지를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사람. 이게 사회계약론에 대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회에 의지하고 왕이 어떤 군림할 때 그 밑에서 그저 복종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자유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의 또 큰 기폭제가 됐대. 이 사람의 사상이. 그러니까 그동안 다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위계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 사람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다 자유해야 된다. 아이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모인 시민사회가 진정한 민주시민이다. 이거 완전히 계급을 타파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 그런 민주적인 사회가 되니까 그런 시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혁명의 사상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몇 년 후에 일어났나 그래. 이 사람 죽은 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그러네요. 혁명의 기초가 됐다고. 네. 그리고 3단계가 청년 전기인데요. 이때는 정신적인 어떤 능력도 조금 성장이 되고 체력도 높아지고 그때 허용하는 유일한 책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게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서 이제 루소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보면은 거기서 자족하잖아요. 네, 혼자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고 또 고독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자유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허용되는 책은 로빈슨 크루소 하나. 그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이제 청년기가 되고 청년기에는 이제 도덕적 이슈나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이때까지도 사회활동에 어떤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아주 생각을 많이 썼네요. 5단계는 성인기고 이때는 이제 이상적인 파트너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
그래서 5장이 에밀의 5장과 이 5단계에 해당되는데요. 1장이 1단계고 2장이 2단계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되게 차별적인 주장들을 해요. 여성에 네. 관한 거 옛날 관념이 그대로예요. 이거 보면 이 사람 사상 보면 여성에 대해서 평등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 여성에 대해서 또 그 옛날 사고방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소피라는 여자애가 나와요. 에밀의 파트너로 소피. 지혜라는 이름이죠. 4장까지는 다 남자 얘기고요. 5장에서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는 강하고 능동적이고 여자는 유순하고 수동적이고 남자는 힘도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5장에 싣고 있습니다. 옛날 사상 그대로 그때 당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본인이 또 여자가 아니어서 남자 입장만. 그래서 여성 신학자 중에는 여성학자 중에는 페미니스트들은 입장론자라는 게 있어. 스탠딩 포인트. 그러니까 지 입장이 안 돼 보면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 진짜 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지가 어떻게 내 사정 알아? 아, 이거야. 남자가 어떻게 여자 사정을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 페미니스트가 한 말처럼 루소도 결국은 남자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동교육, 뭐 시민사회개혁 많이 얘기했어도 여성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관점을 못 가진 게 그 제한, 남자라는 제한 때문에 그게 도저히 안 떠올랐겠지. 그리고 이제 에밀을 쓰게 된 계기가 가정교사를 28살 때 1년 동안 했었대요. 거기서 어느 집안을 이제 소개했는데 네, 목사 아니야 어느 궁정재판관 아이들의 1년 동안 마블이라는 그 궁정재판관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6살 5살 연년생이네. 두 아들이니까 얼마나 까불이겠어요. 근데 거기 가정교사를 하는데 이 루소가 너무 힘든 거야. 애들 가르치기가 너무 떠들고 말썽쟁이 그래갖고 여기에 썼어. 에밀을 지프라는 동기가 돼. 그래서 너무 야 나는 이거 가르칠 제목이 못 되는구나. 스스로 이제 그걸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 아우 나 이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참회록에 이렇게 썼어. 불러줄게. 이러한 지루한 일은 내게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일이 1년간 노력했으나 결국 나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자기는 도저히 가정교사 체질이 아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결론은 딱 1년간의 전문데. 근데 에밀을 그 계기로 또 쓴 게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쓴 거지. 근데 실제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못 됐다는 거야. 네. 네, 그 다음에 사회 발달 단계인데요. 사회 발달 단계는 사회 발달, 아까 전에 사회 계약론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징은 그 사회계약론을 뒷받침하는 책이 에밀이라고 있잖아요. 에밀의 그 한 소년의 그 성장, 인간 발달 단계와 어떤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 그 단계까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모든 곳에서 구속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유로부터 노예로의 인류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원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형태와 교육을 통해 인간이 원래 지닌 그 자연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때까지 그 종교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인간관 그러니까 신이 더 유선이었잖아요. 중세는. 그래서 암흑시대라는 별명을 그 10세기 10세기 동안 붙인 거야. 왜 암흑이겠어? 인간이 꼼짝 못하고 신의 복종에 대해서 사제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모든 교황권이랑. 그래서 그런 시대에 물론 계몽주의도 일어났지만 인간 중심에 루소가 그 중간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사상으로 기존 종교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그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성주의도 아니야. 종교에 대해서 자연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성장, 자연적인 교육 이게 종교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겠냐. 자연을 들여다보면 그게 인간을 종교로 인도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자연은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의 질서에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된다. 결국은 왜? 하나님은 자연을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연관이 과연 어땠길래 그때 배척을 받았냐. 그때 당시 중세의 자연관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자연 아니면 인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연, 기껏해야 이렇게 봤는데 그걸 연결되게 유기체적,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유기체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질서를 잘 따르도록 애들을 봐라.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 그걸 자꾸 간섭해서 너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교육도 종교 교육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잘 지켜봐줘라. 오히려 오염되는 것만 이렇게 차단을 해줘라. 뭐 악에 물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호해주는 것도 소극적 교육 큰 일이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 따르는 교육 딱 그 한마디예요. 자연 질서에 따르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근데 종교 교육을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유 어른하고 똑같지 뭐 애들도 구원의 확신 금방 뚝딱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어른식으로 생각했던 시절에서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막상 자기 자식은 못 길렀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애를 5이나 낳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고아원에 다 맡긴 거야. 그거 안 찾았어 결국. 참 기가 막힌 사람이야. 기가 막혀. 네. 네. 결론을 내리자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루소는 자연성, 사회성, 자연인과 사회인,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 이성과 감정, 정신과 신체 등의 개념 등을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성주의의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났잖아요. 그 전에는 이성만 너무 추구했다면 감정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개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연을 물리적 자연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자연성을 회복하고 개발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연을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회인을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라는 게 원시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자연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자연인들이 모인 좀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향이죠 뭐. 그런데 지금도 뭐 사회적인 뭐 억압이나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성을 못 발현하는 게 많잖아요. 눌려 산다든지 그죠? 뭐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뒤집어 놓자. 잘못된 걸 바로 잡아 놓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 소리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잘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사상이겠죠. 네, 실제로는 루소는 감각 및 신체 교육을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고 아동의 발달 단계와 호기심, 학습 동기에 맞게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 루소가 강조했던 게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도 중요하다, 감정을 느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아이들에 대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한 것들이 이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게 최초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의 5단계 나눈 거죠? 네. 그 유아기, 뭐 아동기, 청년기, 뭐 그런 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그게 참 인간 성장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점점 발달하잖아요. 그걸 이제 단계별 특징으로 나누는 게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때 당시로는. 네. 이제 루소의 공헌을 잠깐 얘기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발달에 관한 최초의 이론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 아시죠? 그런 어떤 학자들이 나오기 이전에 훨씬 전에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간 발달 단계로부터 문명 발달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나중에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교육이 심리학과 교육을 과학화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자연주의 교육이 아동이 신체훈련, 감각훈련, 노작교육을 통해서 정서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아동의 감정, 정서, 행복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 주었다는 점 또한 높게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유치원에 만약에 정말 북한 유치원에 가면 가끔 MBC에서 해주는 걸 보는데
그 무슨 사상에 관련된 그 글을 암기하게 하고 그쵸. 똑같이 학습하게 하고 음. 그렇게 하는데 요즘 유치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져보고 흙을 직접 만져보고 뭐 콩을 넣고 소리를 들어본다거나 아이들이 뭐 주입해가지고 가르친다기보다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다 루소가 먼저 인식의 전환을 시키면서 그 밑으로 나왔던 여러 사상가들이 프레벨이나 왜 아이들 책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페스탈로지나 이런 사람들 다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판입니다. 루소의 에밀에는 우선 성인기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부분, 아동에 관한 교육에 너무 치중돼 있고 그 어른이 됐을 때 평생 교육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간의 정신 능력을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교육 단계를 4가지로만 기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또 단계가 네, 한 가지가 빠져 있고 네. 또 5단계를 의지의 단계로 교육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거기를 또 갑자기 남성 얘기를 4장까지 하다가 갑자기 여성 얘기를 하고 또 이 여성 얘기에서는 또 여성에게 차별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의 탄생 이전에 그 소극적 교육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 성숙을 위한 어떤 그 단계에서는 되게 소홀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까지가 남자 얘기, 5단계 여성이란 내용이지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저서마다 다 다른 내용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 정부에 관한 고찰에서 막 애국자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 막 목적을 가지고 애국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고. 했는데 또 에밀에서는 그런 의도적인 어떤 교육을 하지 필요 없다.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밀이 개인 교수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에밀은 그래요. 저 가정 교수가 옆에서 에밀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러면 형식적인 학교 교육을 부정한 거냐, 집에서 그렇게 개인 교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도 또 가정이 만약에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교육은 해야 된다. 공적 교육. 공적 교육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또 에밀은 또 개인적인 교수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좀 고위층들의 자제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돈이 없고 가난한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아버지에게만 아이들이 맡겨지면 안 된다. 아버지는 좀 무식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육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비쳤다는 것들이 이제 최초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정의 그 가치를 무시했다고 저는 느껴졌고 또 가정에서 아동을 결국에 만들어낸 거는 부모인데 그 부모의 능력이랑 권리를 과소평가하고 아동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작게 만들어 온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기가 좀 곤란했나 보죠. 네. 네. 제가 그리고 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이잖아요. 그거를 선한 그대로 존재다. 네, 네. 그대로 너무 적용을 한다면 지금도 안 그래도 현대 사회가 이기적인데 오히려 더 이거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네,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가운데 필요한 규칙들과 도덕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유용성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을 길러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필요성도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것들, 어떤 유용성도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유용한가에 대해서 아이가 알게 되도록 그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동의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학습의 동기가 학습자에게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전에는 그냥 아동은 좀 작은 어른으로서 또 힘은 없으니까 부모나 어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 학습에 받는 그 학습자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관점을 루소가 열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해서 되게 어이없어 했던 것처럼 종교교육을 너무 뒤로 밀었다는 점이죠. 네. 아동의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했다는 생각이고 종교에 대한 접근을 영성을 배제한 이성적 판단으로만 이해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루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교수님의
논문에서 알게 된 학자인데요.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아동도 단계별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학습을 도모해야 한다. 시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단지 주입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도 프레이드리 슈바이처도 네. 루소랑 똑같은데 루소는 아예 잘못 가르치기 쉬우니까 그때는 옛날이니까 교리적으로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예 차단을 한 거야. 루소는 아예 그때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성이 깨달아지면 자연히 청소년 때부터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도 질문도 나올 거다. 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가르쳐도 늦지 않다고 봤는데 프레드릭 슈바이처는 최근 학자에 아직 살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작년이가 재작년에 왔는데 이 사람은 아니 아이도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권리. 뭐 인권선언처럼 권리가 있으니까 어린이를 주입하러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는 질문들 엉뚱한 것에서 그래? 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너 마음이 어떠니? 뭐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이런 질문하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종교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건 어른들이 어려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연결 주는 작업을 종교교육이 해야 된다는 게 프레드릭 슈바이처인데 아까 루소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친다.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가르쳐도 늦지 않다는 게 루소. 근데 그때 당시 또 그렇게 주장할 만도 했어요. 상황이 너무 종교적 판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그 권리가 있다. 종교교육을 받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프레드릭 슈바이처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내렸고 비판을 하는 걸로 결론 내렸고요. 제가 토론 주제. 네. 여기다는 안 쓰셨죠? 여기다는 토론 주제를. 네네. 예. 제가 주일날 우리 되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있는데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반모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친구도 감정이 풍부해서 막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가 되면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어머.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애가 마음이 아파하고 그래요? 또 이제 감동적인 찬양하면 그 전도사님 그 울고. 찬양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이름이 뭔데? 아니 이게 나이가 몇 살?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감성적이네. 애가 굉장히. 네네네. 아, 되게 순종적이고 그러면서도 참 잘 흡수하고 또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모임 시간에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반모임 시간에는 자기가 그동안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분노하는 거예요. 쌓인 게 많은 거 보죠? 네, 집사님 두 분이 너무 성실하시고 누가 봐도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세요. 큐티도 항상 하고 아이한테도 아버지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말로 아이를 잘 어르고 달래고 하시는데 엄마가 좀 엄격하신가 봐요. 그에 반해서. 근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아이를 맡아서 교사를 하시는데 뭘 얘기를 했더니 막 이 내용을 삶에다 적용하려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더래.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네, 너무 억울하고 싫고 막 엄마에 대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교육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반드시 배워야 될 어떤 말씀 큐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 또 어떤 입장은 애들이 큐티라고 하면 아주 숙제인 것처럼 아주 이를 갈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거를 왜 큐티를 시켜가지고 애를 괴롭히느냐 이런 입장들도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어디까지가 아이의 그 요구대로 하는 거가 좋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는 아이에 대해 걱정 이제 진짜 하늘나라를 꼭 보내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큐티도 시키고 그죠? 아기가 하기 싫어도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그 어른의 수준에 어른의 기준에 맞춘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네네. 예, 어느 때 개입해야 될까? 어느 시기까지 종교교육이 미뤄져야 될까? 루소처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나누시죠?
아직 애기들이 조금해서 말을 못하죠. 뭐든지 억지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는 네. 그 큐티 그 슈바인트 할때 관점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를 시켜야 된다면 강요가 아니라 아이랑 그 큐티로서 많이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큐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뭔가 성취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수준에 맞게끔만 잘 해준다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억지로 시킨다는 건 이제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아이가 분노를 느끼고 아이가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법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른 분들은요? 그냥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지게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같이 모델처럼. 네, 모델처럼 그 저기도 루소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종교교육 교사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모범을 보여라. 이런 말을 아주 좋은 말 많이 썼어요. 제 논문 올려놓은 거 보면 에밀에 그래서 그거 다 인용을 내가 짝짝 해버렸죠. 뭐 이런 말도 했네, 이런 말도 했네. 그래서 오 그렇다. 우리도 지금 현대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벌써 다 해봤더라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밀 2부에 있는데 교사들이여 가식을 버려라. 덕을 갖추고 선량하라. 당신들의 모범적인 행동이 아이의 기억 속에 살아 마음속까지 스며들도록 하라. 모델이 되라는 거야. 제자에게 자선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실현하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그 인용한 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하기를 당시에 교리문답 했으니까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것이므로 인간의 정신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루소는 이렇게 말하겠대요. 아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르치는 것은 그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셈일 것이다. 뭐 이해를 못하면 왜 자꾸 가르치냐 이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삼가하자. 그것은 진리 대신 오류를 깨우쳐주는 꼴이 된다. 신에 대하여 저속하고 환상적인 관념, 욕되고 부당한 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아무런 관념도 가지지 않는 편이 낫다. 아까도 그랬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 교육이라는 그 타이틀이 개념이 붙은 거죠. 자, 우리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손종원 씨. 네, 저는 그 아이에게 복음이나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압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간의 분위기나 자기들이 부모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방적으로 교육을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한다는 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기 싫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게 맞는 발달 단계도 맞고 좀 더 재미있는 방법과 그런 분위기와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필요하다. 우리 다른 분은요? 우리 저는 아까 그 교회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부모가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관성. 네, 일관성을 좀 둘이 좀 똑같이 한쪽은 너무 엄하고 한쪽은 너무 따뜻하면 애가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엄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되게 뭔가 무관심 가진 거의 무관심. 네. 그런데 이제 또 무관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좀 지켜보시는 내버려두시는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저도 좀 있지 있었어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아빠하고 엄마 중에서 따르라면 누구를 따르겠어 자기가? 어떤 교육관이 좋았다고 생각돼?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네. 지금 와서 보면 아무래도 어머니의 교육관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물론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싫고. 네, 막 이게 하나하나 너무 참견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개입해서. 느껴지지만 저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냉정하게 이렇게 딱 끊어주고 이게 딱 정해주시는 거죠 기준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막 아이를 막 올가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놔둔 상태에서 아이가 그 자율성 안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막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그거하고 또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기준을 그거는- 어른이 정해주는 게 네, 아이한테 필요하다. 그렇지.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그런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도 아직 애기지만 저는 울면 애기는 원래 우니까 좀 되돌아. 네. 지가 배고프고 정말 필요하면 졸려서 우는 거면 제가 정말 졸리면 그냥 울다 잘 거다. 잘 거다. 굳이 뭐 그걸 다 안아가지고 재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데 아내는 울면 일단 우는 거 자체를 보지 못하는 보지 약간. 못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조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돼 냉정하게 좀 이렇게 했을 때 했다면 아내도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같이 일관성을 공조를 가지고. 해주는 게 일관성이 네. 필요하다. 부모 그게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네. 우리 한마디씩은 하셨는데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 교육이라고 낭만적 자연주의자라고 철학으로 보면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 뒤에 있죠. 그 사람도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분류돼요. 존 뒤도 물론 실용주의도 있고 진보주의도 있지만 왜 애들이 흥미 원하는 거대로 애들한테 일단 시켜라. learning by doing 그잖아요. 해봐야지 뭘 배우는 거지 뭐 무조건 모르는 것도 그냥 외우면 된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루소가 이런 말, 자연적 교육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라. 그리고 자연이 가리키는 길을 가라. 자연은 아이들을 단련한다. 자연이라고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태풍 불면 무섭죠. 온갖 시련으로 아이들의 체질을 굳혀준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바깥에 찬바람 불어도 내보내는 거죠. 우산 받쳐주지 말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왜 그 길을 거역하려 하는가? 설사 약간의 위험이 있다 하도 그것은 인생에 있어 을에 따르는 위험이므로 생애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어린 시기에 그 위험을 경험시키는 게 현명할 것이다. 어린이가 청년기에 이르기 전에 청년기에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오히려 이 자연의 개념이 소바지 그걸 뭐라 하죠? 그냥 그 자연 그 상태, 야생 상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연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자연하면 되게 부드럽고 거기 다 모든 게 햇빛도 좋고 뭐 물도 많이 있고 근데 뭐 가뭄도 자연이잖아요. 그죠? 태풍도 자연이고 풍랑도 자연이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자연 속으로 자연적인 교육을 시켜라. 아유 애가 우는데 막 오냐오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자연적 교육관이 진짜 에밀이 생각했던 루소가 생각했던 자연적 교육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그걸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루소가 자연 종교를 부르짖었다고 그때 당시는 계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문까지 그 가게 된 거. 그 종교 교육 밀어라. 그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금서가 돼서 나머지가 불에 안 타고 몰래 숨겨져 있고 미리 팔렸던 42권만이 남았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연적 교육관이 지금도 이렇게 존 듀이 같은 그 철학자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그 어린이 중심, 아동 중심의 교육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1시간 됐으므로 중간에 휴식 시간 갖고 다음 타임 또 발표자 실제적인 거 준비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일단